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에 할 일이 없어요. 이렇게 안 바뀌면.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,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.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중평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. 네.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. 들어가는 게.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.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네. 다 부인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. 결과는. 굉장히 안 좋죠. 사실 네. 가장 큰 부분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나타날 법도 하거든요. 그리고 네.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. 전직 그렇죠.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이렇게 큰 사건에서 그렇죠.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그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회계 회사들이 그 경험을 쌓으려고 뭐 돈을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. 그것처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 볼 수 있죠.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맞는다기보다 일단 옳게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. 게다가 이제 여성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.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 안에 들어갔다 나온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난다잖아요.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 두 사람을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니까.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오빠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.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.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. 네. 한홍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 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동을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. 그 변호사를 9명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9명이 굉장히 많이 선임한 거는 맞아요. 근데 보통의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사실은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커버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조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사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9명이 뿔뿔이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. 각자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저는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참여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. 그렇죠.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뭐 답변서를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변호인단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. 예. 전문 피의자로서 제가 지난 몇 년간, 6년 가까이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. 그러니까요. 6년, 7년 가까이 피의자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. 한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임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.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안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.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 큰 사건에서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.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죠. 자, 좋다 그러면 선임이 당신은 이쪽 맞고 너는 이쪽 맞고 그러면서 쭉 갈라서 그럼 일사불란해야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당연하죠.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.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는 쪽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검찰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.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가장 큰 업무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. 내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.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먼저 납득을 시키고. 아니 변호사가 납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검찰이 납득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검찰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. 검찰이 원래 변호인단이 하는 일인데. 원래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납득을 시키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하고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게다가 문제는 어제 최순실이 처음으로 이제 형사재판 받았잖아요. 뇌물과 관련해서.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 사람이
최순실마저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. 어떤 의미에서요? 이게 가장 쉽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. 가져가는 거거든요. 최순실도 그럴 수는 없죠. 지금. 아니 왜 그렇게까지 40년을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. 아니 대신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. 지금 상황은.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. 사람이니까.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니야. 어차피 공범이니까. 둘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.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.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. 둘 다 알잖아. 중형인 거죠 지금.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지금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의 56건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건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더 공개를 했더라고요. 네. 그걸 보면 안종범 수첩에 얼마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 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. 실록이에요. 실록. 그러니까 네. 그게 결국에는 이주영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 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. 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한테 다 입술에서 봤을 거라고요. 유영하 그렇죠. 변호사도 알 거 아니에요.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이게 변호인으로서, 그러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, 지금. 그렇죠. 네. 그래서 돌파구가 뭐 있을까?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.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그렇죠.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. 이게. 다른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네.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. 주장밖에 없잖아요, 주장.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.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.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서로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걸. 그러니까. 그게 증거가 되나요?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너무 답답해요.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. 네.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다 하는 분이 책을 왜 써요? 나 진짜.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게 남았나요 아직도?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은 그렇게 달라요.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? 영역이 다르다고요.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? 아니, 책 대상이. 아동 아니 제목 말고. 제목 말고 네. 동화책이에요. 동화책. 동화책? 동화 작가예요. 정신세계에는 맞겠군요. 본인의 정신세계에는. 아니, 동화책을. 순수하니까. 거의 이제.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?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. 진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. 어린이들을 위해서. 그러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? 그렇죠. 절대 안 팔리겠네요. 왜 또? 종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, 그게? 제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아직도 말도 못 안 되는 느끼세요. 책이네요. 근데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상황을 깰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돌파구가 하나 있어요? 돌파가 네. 유일한 게 있어요. 뭡니까?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. 다른 사람들. 현실 세계로 내려와라.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7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. 여태 뭐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. 없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.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약 3% 정도 봅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.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.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성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? 그게 좀 일상 어렵죠. 공간도 아니고.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는 지난번에 그 땅콩 회항 사건 때 네. 그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. 네.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.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봅니다. 수 있다라고 봐요. 근데 저는. 그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. 그분이야
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다른 그렇죠. 사람들과 어느 친구도 정도는. 있고.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.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기구한 삶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이죠, 사실.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람